일단은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평화헌법 공부 뭐 다 아시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평화헌법 공부 모임은 부산 평화센터에서 민주 시민 교육 민시넷이라는 시민동네 그쪽에 지원을 받아서 공부 모임을 시작을 했고요. 후원 여기 이제 후원도 여기 들어가 시민동네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렇고 평화 헌법 공부 모임은 어떻게 평화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볼 수 있을 만들어 볼까 뭐 이런 고민 속에서 하게 되는데 일본의 이제 헌법을 평화 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일본 헌법은 구조 빼면 평화 헌법이 아니거든요. 구조에서 교정권을 거부한다는 그것 때문에 평화 헌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어떤 평화의 정신과 평화의 원칙에 입각한 헌법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구조만 빼면은 일본은 정상국가화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일본 정부가 나서서 구조 폐지를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평화헌법이 아니라 정말 평화의 원칙에 평화의 정신에 입각한 어떤 그런 국가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간디의 위험한 평화헌법이라는 책이 녹색평화에서 좀 오래전에 나왔는데 그걸 발견을 하고 꽤 오래됐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서 평화헌법 공부 모임을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녹색당 평화의제 모임하고 같이 했는데 그 모임이 지속이 안 되면서 그게 이제 됐고요. 부산에 와서도 대한문화연대라는 단체에서 이것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지속되지 못하고 이게 안 됐고 그래서 물론 이제 관심이 없거나 그러니까 주요 관심사가 평화가 아닌 단체들하고 뭔가 단체나 사람들하고 뭔가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이번에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고요. 그래서 쭉 이러고 평화 관련된 책들을 공부하고 이제 막바지에 관련된 강연 전문가들 강연을 한번 좀 들어보자 해서 이제 조직된 게 지금 오늘 이재봉 교수님 강연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충 그런 백그라운드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이재봉 교수님은 이제 여기 서구에 나와 있지만 평화학자이면서 통일운동가이면서 지금 원광대에서 2년 끝까지 하시고 지금 명예교수로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평화헌법 초안이 마련이 되면은 마지막에 이제 평화헌법 초안을 만들어서 발표를 할 건데요. 그게 마련이 되면은 내년에 트리니다드 국가하고 남미의 조그만 국가가 있는데 거기서 세계 평화학회가 열려요. 내년? 예, 내년 5월달에요. 내년 2024년? 내년 5월달에 열리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발표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재봉 교수님이 그 세계 평화학회를 만드신 요한 갈등 교수님의 또 제자시고요. 그 이제 저희가 공부한 책 중에 하나인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공동 대표 집필을 하신 여러분이 이제 공동으로 번역하셨는데 대표 번역을 하신 또 분이시고 이래서 저희 주제와 여러 가지로 좀 맞는 분이신 것 같아서 일단 모셨습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다시 자리를 넘겨드리고 저는 옆으로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봉입니다. 고생을 하나. 한상진 선생님하고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 만난 게 철원이었어요. 예, 꽤 오래죠. 철원에서 지뢰 제거 운동 하시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통일운동 하면서 학생들하고 여기저기 많이 현장 답사했는데 철원 방문해가지고 만나게 됐어요. 한 10몇 년 된 것 같은데 뭐 둘이 이메일 좀 주고받고 하다가 2003년 이라크 전쟁이 터졌죠. 그때 서울 오가면서 파병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나도 뭐 무슨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면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라크 파병 반대를 외칠 겁니다. 근데 청와대에 들어와 있고 보니까 다릅니다. 강요들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뜻이죠. 그 당시 장관으로 참여했던 사람들 한두 명 얘기해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정세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첫 번째 통일부 장관이었잖아요. 이분이 즐겨 쓰는 말이 있어요.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통일부 차관하다가 장관으로 올라간 거고 노무현 대통령과는 일면식도 없는데 이 양반 즐겨 쓰는 말이 통일부 장관이 됐다. 그나마 이제 처음 그 강요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요. 노무현 대통령이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에 대해서 이 장관들 중에 할 말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뭐 자기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그 당시 정세현 장관 얘기 들어보면은 강요회 회의를 하는데 지극히 소수였답니다. 이렇게 파병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이제 외무부에 아직 말할 것도 없고 외무부 국방부 이쪽에서 이제 밀어붙인 거라는 거예요. 이제 장관들이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대통령도 어쩔 수 없었다. 아무튼 저때 그때 서울 오가면서 이라크 파병 반대를 했는데 와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몇 년 후에 인간 방패로 이라크 간다는 뉴스를 제작했어요. 몇 년 이라크에서 활동하다가 나오셨을 텐데 그 뒤로 이제 저하고 연락이 안 됐었는데 얼마 전에 이 평화적 수단이 의한 평화 책을 구할 수 있느냐고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 번역을 했는데 그게 벌써 2000년이니까 20년이 몇 번이 지났죠. 오래전부터 이제 절판됐고 이제 간혹 평화학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평화운동가들이 출판사나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책 구입할 수 없냐고. 이제 출판사에서도 수정판 내자 하는 걸 작년부터 저한테 좀 타진해 왔는데 제가 도저히 시간을 못 내겠다. 앞으로 1, 2년 안에는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 한대한테 한 책방에 가서 10만 원짜리 구할 것 없이 파일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일 보낼 테니까 그거 가지고 공부하시라. 이렇게 된 겁니다. 평화적 수단에 평화 책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전부 다 파일을 보내줬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뭐 장사할 것도 아니고 출판사에서 절판되고 있기 때문에 출판사에 내가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할 사람 누가든지 공부하라.
선생님들이 이제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신다니까 오늘 주제 중립파 들어가기 전에 평화, 그런 평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 책, 이 글 지금 읽어보셨는가요? 그래서 그걸 뭐 글 나와 있으니까 굳이 제가 이거 말할 필요가 없겠죠. 먼저 그 평화라든지 중립화 이제 개념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얘기 드리고 선생님들과 그 심층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 좀 많이 받고 싶으니까요. 그거 준비해 주시고 먼저 평화, 아까 이제 평화 헌법, 원래 이 모임이 평화 헌법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모임이라고 하시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목표가 참 커요. 평화 헌법을 만든다는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평화학이 들어온 게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원광대학교 96년도에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평화학 강좌를 처음 개설했어요. 그때 학부 차원에서는 고려대학교에 평화연구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러한 평화 연구를 했고 경희대학교에 평화대학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평화학을 좀 강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저기 뭐죠 요가 비슷한 거 하는 갑자기 단 학원 같은 곳인데 그게 일지 선생님가 뭐 그래요? 단학 선교인가? 거기에서 충청도에다 평화대학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게 좀 주목을 끌었죠. 그리고 돈이 많고 저도 거기 가서 이제 강연한 적이 있는데 노벨 평화상 수상자도 다 불러가지고 아주 거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단학부 수련원을 운영하는 사람들만 다 모으더라도 평화대학원 대학교 수강생 뭐 넘치게 할 수 있죠. 그러다 그게 몇 년 전부터 제가 이제 거기에 뭐 커리큘럼 짜는데 좀 도와주고 그랬는데 뇌과학, 뭐 뇌호흡 대학 뭐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아무튼 우리나라에 이제 평화를 붙인 그런 학교 또는 학과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가장 좀 활발하게 된 데가 서울 성공회대학교예요. 거기에 한명숙 총리 남편 박성준 선생이 거기에서 평화학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 제가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 책을 보고 저한테 이제 원서를 하나 부탁한 거예요. 제가 칼튼 교사한테 원서를 2번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분한테 이제 선물을 했는데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됐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 글을 보고도 좀 이해가 안 돼서 원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구나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제 지금도 성공회 대학에 평화학 강좌가 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평화학 차원의 수업은 아마 거기가 가장 활발할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평화학이 좀 뿌리 내리기 곤란한 게 아직도 우리는 이제 선생님 평화 공부하면 이제 그 가장 많이 쓰는 건 적극적 평화, 소극적 평화 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기 어렵다는 거. 분단과 전쟁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 평화,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러한 평화를 지향하기 바쁘지. 우리가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없어지는 이거는 적극적 평화, 이것을 좀 지향하기는 좀 버겁다. 좀 전에 일본 헌법 얘기하시는데 이 평화학이 1950년대, 60년대 북유럽, 서유럽에서 발달하기 시작했지만은 아시아에서 한 60년대, 70년대 퍼지기 시작했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잘 발달된 곳이 일본과 이스라엘입니다. 인도. 일본은 소극적 평화에서 시작한 거죠. 핵무기 2방을 맞았잖아요.
아직까지는 우리 세계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핵무기 폭탄 받은 곳이 일본입니다. 예, 우리하고도 연관이 되죠. 우리 해방하고. 그래서 그 핵무기 폐해 이걸 이제 강조하면서 평화학을 발달시킨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평화학자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본받을 거 많습니다. 일본 평화학회 아주 활발하고요. 좀 전에 세계 평화학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과거 90년대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세계 평화학회에 참여했어요. 그러다가 뭐 한국에서도 평화학회가 만들어지고 막 했는데 한국의 평화학회 수준이라는 어떤 거냐면은 정치학자들이 한 2000년대 초부터 모여가지고 야, 평화학회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뭐 이제 북한 통일 문제, 국제 정치 이런 데 연구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논문을 한 쭉 검토해 본 거예요. 그래서 발표 논문 제목에 평화자가 들어가 있는 논문을 수집해가지고 평화자가 들어가 있는 논문을 2편 이상 발표한 사람을 대상으로 평화학회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치학회지 평화학회가 아니죠. 근데 일본 평화학회는 달라요. 그야말로 평화학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 저희 그 융합적 학문, 학제간 학문. 그래서 정치학자뿐만 아니라 문학자, 역사학자, 뭐 예술가들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모임이 없습니다. 평화학회가 한 2개 정도 돼요. 하나는 이제 선문대학에서 한 게 있고, 정치학자들 중에 2군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치학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제 인도에서는 간디 때문에 그러니까 비폭력 평화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 평화학회 이제 분과가 여러 개가 있는데 비폭력 분과라는 게 있어요. 비폭력 정치학을 창시한 사람이 역시 재근사입니다. 제가 이제 하와이 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 요한 갈퉁 교수한테서 평화학을 공부하고 글렌 페이지라는 사람으로부터 비폭력 정치학을 공부한 거예요. 아주 2분이 참 대표적이었죠. 그래서 그 2분 덕분에 제가 이제 평화에 관심 갖고 공부하게 됐는데요. 그냥 제가 이제 평화를 간단하게 우선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평화하면은 전쟁이 없는 상태죠. 근데 그것은 너무나 이제 기본적이다.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없어지는 상태라야 그게 진정한 평화 아니겠느냐. 이제 평화학을 보건학과 좀 많이 결부시킵니다. 특히 이제 재은사 갈퉁 교수가 이제 그런 말을 했지요. 우리가 일단 불치병, 심각한 질병이 없다고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무슨 암이라든지 무슨 큰 병이 없다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끔찍한 것은 그냥 폭력이 아닌 형태일 뿐이고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게 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는 이제 평화학이라면은 왜 전쟁학이었죠. 왜 전쟁이 이렇게 그치질 않는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걸 하다가 50년대, 60년대부터 소위 이제 남북 문제하면 빈곤을 얘기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우리 한반도 안에서는 동서 문제하면은 전라도, 경상도 갈등을 얘기하는 거죠. 남북 문제하면은 통일, 평화를 문제 얘기하는 거고요. 남한, 북한에서. 세계적으로는 달라요. 세계적으로 동서 갈등이라고 하면 이념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동유럽, 서유럽에서 나온 거죠. 근데 우리는 동서 갈등하면 지역 갈등이고 남북 갈등이야 이제 이념 갈등이 되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남북 갈등하면 빈부격차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상 북반부는 잘 사는 나라들이죠.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남반구는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이런 좀 그 당시 말하는 제3세계 국가라든지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50년대, 60년대 이런 이제 빈부 갈등이 좀 이제 이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갈등, 남녀 갈등이라든지 뭐 빈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완전히 해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평화학이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평화학에서 크게 적극적 평화, 소극적 평화 이렇게 하는데 그럼 평화가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없어지는 상태다고 할 때 그럼 폭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건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평화하면은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했는데 폭력 역시 물리적인 폭력만 얘기했잖아요. 사람 두들겨 패고 물건 때려 부시고.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신체적 폭력, 물리적 폭력, 직접적 폭력이고 간접적인 폭력, 구조적인 폭력도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이제 은사 갈통 교수가 만들어낸 말이 소위 구조적 폭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신체적으로 가하는 살상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가 저지르는 폭력. 이게 이제 빈부격차라든지 남녀차별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적인 폭력이 없어지는 상태가 적극적 평화다. 그래서 평화학에서 이미 다 공부하셨겠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용어 두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구조적 폭력, 적극적 평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구조적 폭력, 뭐 적극적 평화 이런 걸 얘기하기가 좀 이르다. 근데 사회적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까 일본 평화 얘기하셨는데 일본에서 뭐 이제 적극적 평화 얘기가 막 나오고 그랬어요. 이제 적극적 평화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없어지는 상태인데 그냥 평화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막 이런 식으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 방법, 그러니까 이제 평화 헌법을 구성하는데 그중에 이제 아마 핵심 요소로 한달 위원장이 중립화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마침 지금 저기 와 계신 부산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리인수 사무총장님이 중립화에 참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리 선생님 초청으로 부산 시의회하고 뭐 한 모임에서 중립화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부산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본부에서 중립화에 관한 대중 서적을 준비하고 있어요. 마침 이제 저하고 연계돼서 내가 책을 좀 만들어 봤으니까 편집 심부름을 해주겠다. 보상이 말하면 제가 이제 편집 책임자가 됐습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보낸 글이 그 책에 들어갈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중립화의 필요성, 이제 가능성 이제 두 항목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리 선생님한테 여기 좀 오늘 모임에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주제가 중립하기는 아주 공교롭게 딱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원주에 가서 우리 책이 저자들끼리 한 대여섯 명 모아가지고 중립화를 어떻게 대중운동으로 좀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제 세미나를 갖기로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평화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가장 먼저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립의 개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평화운동,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중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한다면 중립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전통적으로 평화하면은 전쟁이 없는 상태 그랬잖아요. 이제 평화학을 좀 공부한 사람들은 전쟁뿐만 아니라
끔찍한 전쟁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없는 상태에 그렇게 정의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중립하면 가운데 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중립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냉전 시대는 미국과 소련 중간에 있는 거.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세계 패권 경쟁에 돌입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서는 거. 그러니까 미국은 유일한 군사 동맹이고 중국은 우리한테 가장 큰 교역 상대다. 이 가운데서 어떻게 균형 외교, 등거리 외교를 펼치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을 그야말로 말 그대로 가운데 딱 서 있는 거, 또는 균형 외교를 펼치는 거, 또는 등거리 외교를 펼치는 거,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비동맹, 1950년대부터 비동맹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됐죠. 우리가 이제 아아회의라고 하잖아요.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 중심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출범했는데, 그러니까 이집트,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1955년이에요. 비동맹 운동체를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동맹은 중립의 딱 첫째 조건입니다. 이거 가특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중립을 그냥 비동맹으로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이 오해인데 아주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중립은 군사용어입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느 한쪽에도 편들지 않은 게 중립입니다. 그러면 전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어느 한쪽에 가담하지 않는 것,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겠어요? 군사 동맹을 맺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군사 동맹 맺지 않고 전쟁 어느 한쪽에 편들지 않고 군사 무기를 제공한다든지 기지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립이고, 이거를 전시뿐만 아니라 평상시라는 것을 우리가 영구 중립, 영세 중립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 영어로는 퍼머넌트인데 그게 이제 영세 중립이라고 하니까 우리 이제 사회에서는 영세 중립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영세민 할 때 그 영세하고 요즘 이제 젊은 사람은 한자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영구 중립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국어 사전에서조차도 중립하면은 군사적으로 한쪽에 개입하지 않는 걸 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군사, 정치, 외교 분야에서 말하는 중립은 군사 중립이다. 어느 쪽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이 좀 더 발달하면은 영구 중립이다. 또는 이제 좀 더 흔하게 영세 중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거듭 제3, 제4 강조하는데 중립은 단순히 어느 강대국들의 어떤 패권 경쟁이나 싸움의 가운데 자리, 등거리 외교를 펼치는 게 아니다.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중립은 군사용어다. 전쟁 때 나온 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립을 오랫동안, 이게 그러니까 중립은 외교 정책의 일환이에요. 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거. 그러니까 일시적이 아니라 항상 중립을 유지하겠다는 게 영구 중립 또는 영세 중립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개념 정리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영구 중립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중립을 단순하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해하는 게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좀 시도했었죠. 균형 외교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제 기계적으로 균형을 취하는 것.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위 우리 사회에서는 친미하고 친중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다 기울어져 있잖아요. 미국 없이는 못 살겠다는 사람들 많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가운데 자리 지킨다는 거 싫어하죠. 근데 만약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우리가 어느 한쪽에 가담하지 않고 가운데 자리를 지키자 이렇게 한다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단순하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 등거리 외교를 펼친다는 것보다도. 그러면 이 중립이 왜 필요하냐? 뭐 이제 역사적인 문제, 지리적인 문제 이게 참 많아요. 그런데 뭐 우리가 이제 역사적, 지리적 조건으로 이제 가장 가까운 게 분단된 국가들이 보통 이제 이념 문제로 분단이 됐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분단 국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바로 이제 중립이죠. 이 조건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지리적으로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은 곳. 스위스가 바로 이제 그런 경우 아니겠어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 주변에 뭐 이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과거에 이탈리아 이제 강대국들이 다 즐비하게 늘어섰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거 뭐 50년대, 60년대에 우리가 엄청 약소국이었습니다. 이제 막 신생국이었고. 근데 지금 2020년 현재 우리 국력 엄청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력을 평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두 가지가 경제력과 군사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 아시죠? 지구상에 200개 국가가 있어요. 그 중에 10등입니다. 그럼 뭐예요? 최상위 5% 안에 드는 나라예요. 이거 지금 우리 더 이상 약소국 아닙니다. 군사적으로요. 여기 이제 국방비하고 재래식 무기를 이제 합산한 건데, 이제 소위가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하죠. WMD, 핵무기, 미사일, 생물무기, 화학무기, 네 가지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요거를 빼고, 전통, 이제 재래식 무기, 이제 국방비, 요거를 매기면은 우리가 세계 6등 규모입니다. 군사력이. 그러니까 지구상 200개 국가 가운데서 남한의 군사력은 최고 3% 안에 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산술적으로 따지기 어려운 것, 이제 흔히 소프트 파워라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기술력, 문화력이죠. 우리 기술력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탐내는 거 많잖아요. 문화력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엊그저께도 뭐 영화고 오관왕 육관왕 타오고 노래도 BTS 뭐가 되나 세계 제패하고 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땅덩어리는 조금 해도 경제력 세계 10등 또는 5%, 군사력 세계 6등 또는 3%, 문화력, 기술력은 세계 최고. 강소국이죠. 그러니까 강대국이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정말 너무나 커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대적으로 본다면은 이 지구상에서 최고 3, 4, 5% 안에 드는 강국이지만은 하필 우리 주변 강대국 4개를 꼽으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예요. 그럼 종합국력 1등이 미국입니다. 현재. 종합국력 2등이 중국이에요. 군사력 1등이 러시아입니다. 경제력 3등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경제력, 군사력, 문화력, 기술력에서 앞선다고 하더라도
주변 국가들에 비하면 아직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 강대국들의 전쟁에 또는 갈등에 경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중립을 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중립의 필요성으로,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한 거고. 구체적으로 제가 중미 경쟁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들 그 중국에 대해서 공부 뭐 이미 해오셨겠지만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였어요? 우리 어릴 때 중공 오랑캐, 떼부는 새끼들, 짝퉁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너무나 달라졌죠. 중국이 1978년부터 개혁 개방을 시작했어요. 덩샤오핑 때.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흑묘백묘. 많이 들어보셨죠?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에요. 지금은 선생님들 고양이 아마 기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예요? 애완동물이죠. 제가 어렸을 때 특히 시골에서 고양이 하면 뭐예요? 용도가 가장 큰 게 쥐 잡는 거였습니다. 그럼 고양이가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고양이 색깔이 검으면 어떻고 하얗면 어떠냐. 이런 취지예요. 덩샤오핑이. 그게 뭐냐면 색깔이라고 하는 건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색깔론정이라고 하잖아요. 빨갱이 하면서 빨간색하고.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우리 인간이 잘 살기 위한 수단이지 이 자체가 목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자본주의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이 잘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택하고 있지만은 시장경제 좋은 거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혁개방을 시작한 거예요. 78년부터.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제 발전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로 나가죠. 사회주의 하면 가장 기본이 뭐예요? 노동자. 그 사유재산권 인정하지 않잖아요. 네. 사유재산권, 그러니까 땅과 공장 이런 걸 통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니까 빈부격차가 커지고, 그래서 사회주의 가장 기본이 사유재산권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공유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급이 없어지는 거고, 노동자, 농민을 갈등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시장을 인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유재산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서서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헌법이 계속 이제 바뀌어오잖아요. 그리고 2001년에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죠. WTO에. 그래서 1978년부터 개혁 기반을 시작해가지고 무려 한 40년 가까이 연평균 10%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10% 성장한 적이 있어요.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때, 그리고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근데 우리같이 조그만 나라가 3, 4년 정도 경제 성장한 거 뭐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중국 인구 우리 30배입니다. 우리가 대략 한 5천만, 거기가 한 14 내지 15억이잖아요. 우리 30배 인구를 가진 저 거대한 나라가 3, 4년이 아니고 3, 40년 동안 연평균 10% 경제 성장을 이뤘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냉전 시대 미국의 가장 큰 목표는 뭐였어요? 자본주의 대표 국가로서 자본주의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대표 국가 소련을 견제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냉전 시대 미국의 대외 정책 핵심이 봉쇄와 저지입니다. 봉쇄, 저지, 막는다는 거잖아요. 뭘 봉쇄하느냐? 공산주의 팽창, 확장을 막겠다는 거죠. 뭘 저지한다는 것이냐? 소련의 팽창, 확장. 그래서 봉쇄와 저지, 이것이 냉전 시대 미국의 목표였어요.
그러다가 미국이 소련이 망해버렸잖아요. 91년. 그래서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되냐면은 개입과 확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개입과 확장은 뭐냐면은 과거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막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제는 막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무너져 버렸으니까 스스로. 그래서 과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했던 나라들한테도 개입을 해가지고 미국이 지향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과거 공산권 국가까지 끌어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중국이 무섭게 이제 성장해 보니까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소련 견제 봉쇄 정책,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는 중국 견제 봉쇄. 그래서 신냉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학자들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이미 냉전이 시작됐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신냉전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사회과학에서는 이러한 용어 딱 통일하기가 어려워요. 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에 정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 은사 갈퉁 교수나 저는 이미 새로운 냉전은 90년대 후반부터 시작이 됐다. 96년 미국하고 일본이 동맹을 강화합니다. 그때부터 90년대 후반부터 이미 그러니까 중국을 겨냥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조치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일본 평화헌법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 평화헌법 그 수정 움직임이 일어난 거를 지금 아베로 보잖아요. 아베가 먼저 한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미국이 부추긴 거예요. 일본이 추구하는 게 가장 큰 목표, 국가 목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나님 일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첫째가 뭐예요? 보통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보통 정상 국가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군대가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군대는 없고 그 대신 다른 나라가 먼저 침략하면 그걸 방어하는 오로지 전수 방어를 위한 자위대가 있을 뿐이지 정상적인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저렇게 자꾸 크니까 빨리 미일 합동 군사 훈련도 하고 해가지고 뭐 대만 해역에서 같이 공격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일본이 평화헌법에 묶여가지고 못하니까 미국이 먼저 헌법 고치라고 부추긴 겁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세계 2등으로 올라선 게 공식적으로 2010년이에요. 그 전까지는 1등 미국, 2등 일본, 3등 독일, 4등 영국, 5등 프랑스 이런 순으로 쭉 나갔어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를 세 개 빼놓고 이제 중국, 러시아 두 개잖아요. 그런데 일본하고 독일은 빠진 거예요. 경제력 2위, 3위 국가가. 왜 그래요? 2차 세계대전 패전 국가니까. 근데 이미 좀 오래됐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유엔의 이제 분담금 같은 것도 GDP 비례해가지고 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외상은 많이 하지만 일본은 현금 박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럼 유엔에 가장 크게 재정 기여를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아니다? 안 된다. 그래서 상임이사국 들어와라. 그러니까 미국이 초점장을 보낸 겁니다. 이제 다행히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제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목표가 자기네 경제력에 걸맞는 외교력, 그러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이 되는 걸 하고 군사적으로 자위대가 아니라 군대, 정상적인 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이 두 가지 목표인데 이 두 가지를 미국이 부추겼다. 그래서 이 미국의 중국 견제 봉쇄 정책 때문에 일본이 저렇게 이제 강화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 내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게 딱 맞아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아무리 중국이 1964년 핵무기를 만들고 1971년 대만을 쫓아내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했지만은 경제적으로는 형편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는 뭐 중국한테 조금 밀린다고 하더라도 경제력으로는 비교도 안 되는 또 과거 자기들 침략을 받았던 그런 나라인데 2010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중국이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2000년대 들면서 소위 그 G7 국가들 전부 다 무찌르는 거예요. 2000년 되자마자 G7의 그 막내였던 캐나다 무찌르고 6등 하던 이탈리아 무찌르고 2005년 프랑스 앞서고 2006년 영국 앞서고 2007년 독일 앞서고 그러다 2010년 일본을 잡아버린 거예요. GDP. 근데 이제 GDP는 두 가지로 따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계은행에서 하는 것은 일반 시장 환율로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명목 GDP입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걸 가장 많이 써왔어요.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명목 GDP보다 실질 GDP, 구매력 GDP를 더 많이 칩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IMF에서는 이걸로 GDP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명목 GDP로는 아직까지 중국이 미국 한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 21조, 중국이 한 14조, 그리고 이제 3등 일본이 한 5조,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매력으로 하잖아요. 2014년 중국이 미국 앞서 버렸어요. 실질 구매력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똑같은 1달러를 가지고 미국에 가면은 여러분 물 한 병 사 마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은 물 2병을 마실 수가 있죠. 왜? 물가가 낮으니까. 아프리카에 가면 한 서너 병 사 마실 테고 북유럽으로 가면 반 병밖에 못 마시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를 반영하는 그러니까 구매력 평가 이걸 이제 PPP라고 하거든요. Purchasing Power Parity. 선생님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 많이 하시니까 이런 전문 용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PPP 구매력 GDP로는 중국이 이미 8년 전 2014년 미국을 앞서버렸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2010년 중국한테 따라잡혔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지들이 군사, 외교 면에서는 중국에 뒤졌다고 하더라도 경제력만큼은 세계 두 번째였는데 경제력까지 중국한테 따라잡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에 대해서 위기감을 가진 일본하고 급속하게 쫓아오는 미국을 이제 따라 붙으려고 하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손이 딱 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일 동맹이 엄청나게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전략으로 나온 것이 아태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아시아 태평양 전략.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미국이 2008년부터 소위 이제 재정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때 이제 막 경제가 꼬꾸라지면서 우리가 시간 체크하시는 거예요? 군사비를 좀 감축해야 되겠는데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 전체적으로는 군사비를 줄이더라도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군사를 늘려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항공모함이 11척이 있어요. 그중에 절반, 6척을 아시아 태평양에 주둔한다는 것. 이게 아태 전략입니다. 이게 이제 인태 전략으로 바뀌잖아요.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그럼 아태 전략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미일 동맹에다가 우리 한국을 끼워 넣는, 그래서 한미일 동맹 강화가 나온 거예요. 2014년, 15년 무렵에 박근혜 때죠. 한일 위안부 협정이 맺어졌잖아요. 그 위안부 협정이 왜 맺어진 줄 아세요? 우리하고 일본이 그냥 둘이 짝짝꿍해서 한 거 아니에요. 미국이 압력을 넣은 거죠. 왜냐? 급속하게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아시아에서 일본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국이고. 그러면은 미국 아래 이제 하위 동맹으로 일본하고 한국을 묶어가지고 한미일 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되는데, 한국하고 일본이 뭐 역사 문제가 어떻고 위안부 문제가 어떻고 독도 문제가 어떻고 하면서 계속 이제 껄끄럽게 지내니까 미국이 정나게 한마디 하는 거 아니야. 이 새끼들아 싸우지 마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위안부 협정을 맺은 게 돌이킬 수 없는 위안부 협정이라고 한 거예요. 더 이상 싸우지 말라고. 근데 그걸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되돌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 원수가 된 거죠. 미국한테나 일본한테나. 그리고 이제 2015년 그때 이제 서서히 사드가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지소미아 뭐 이제 하면 된다 안 된다 하고, 그게 다 2014, 15년 무렵입니다. 그게 이제 한참 중국을 압박할 때죠. 아태 전략. 근데 이제는 아태 전략까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인태 전략, 인도 태평양 전략이죠. 이제는 태평양뿐만 아니라 인도양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하고 인도하고 묶고, 아시아에서는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하고 일본이 동맹 강화하고, 그래서 사각 공조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해양국가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개 바다를 양쪽에 끼고 있어요. 태평양 대서양. 중국은 미국하고 땅덩어리가 비슷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러시아, 그 다음 캐나다, 3등 미국, 4등 중국입니다. 근데 3, 4등은 비슷해요. 규모가. 1, 2등 차이는 크지만. 근데 중국은 똑같은 크기를 가졌는데도 해양국가 아니라 대륙국가잖아요. 15개 나라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그럼 바다로 빠져나오려면 동중국해하고 남중국해가 있는데, 동중국해로 나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한국. 대만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반도가 나오고 일본이 나오죠. 가로막고 있죠. 남중국해로 나오려고 하니까 양쪽에 이제 베트남 있고 필리핀 있고, 아래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뭐 이렇게 뭐 나오잖아요. 막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해가지고 중국 해양을 봉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진핑이 했던 말이 아주 유명한 게 있잖아요. 시진핑 과거 오바마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야, 태평양은 너무나 넓다. 미국하고 중국이 나눴어도 될 만큼 충분하다. 오바마가 그냥 콕박 묶였지요. 그걸 봐주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아태 전략이 인태 전략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 쿼드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미국, 일본, 태평양에서, 인도양에서 인도, 호주, 이 4개 나라의 쿼드. 그 쿼드 플러스 하면 뭐 한국에 들어가겠다면 이제 안 달고 막 부리잖아요. 그 다음에 나토를 지금 확장하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나토 확장 때문에 벌어진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미국이 소련이 무너질 때 이미 그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그 당시 이제 미국 외교부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91년 그 무렵에. 어떻게 하냐면은, 유럽에서는 독일을 견제하고, 좀 이상하게 들리죠? 제가 말하는 이 국제관계에서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선생님들 몇 번인가 뭐 들어보셨을 텐데,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
어제의 적이 오늘은 친구가 되고 오늘 친구가 내일은 적이 되는 게 국제관계의 현실이다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독일하고 일본이 미국의 적이었잖아요. 러시아가 친구였고 2차 세계대전 때 그래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힘 합쳐가지고 일본 무찌르는 거 친구 아니에요. 전쟁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독일하고 일본을 미국이 끌어들이고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미국은 10만 이제 나가 있는데 나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일의 재무장을 막고 소련의 재부흥을 막는 거예요. 나토 역할이.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재무장을 막으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이 해체될 때 약속했어요. 소련이 독일 통일 반대 안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독일이 통일돼가지고 나토에 가는 거 반대하지 않겠다. 그 대신 나토가 동쪽으로 1인치도 나가지 않도록 한다. 올 합의한 거예요. 근데 1인치가 뭐예요? 이미 90년대 말에 과거 소련의 맹방이었던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이런 나라들을 나토로 편입합니다. 90년대에.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조지아, 또 이제 그루지아라고 하죠. 거기서 전쟁이 났잖아요. 우크라이나. 이거는 이제 소련의 동맹이 아니라 이제 소련의 일부였죠. 이 나라들을 나토로 편입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루지아 전쟁이 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 말고 유럽의 나토 강국들, 뭐예요?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반대했어요. 너무나 러시아를 자극한다. 또 나토 군대를 바로 러시아 턱 밑에 흑해에서 훈련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푸틴이 최후 통첩을 보낸 것 아니겠어요? 우크라이나를 중립화하고 나토 끌어들이지 말고 연합훈련 흑해에서 중단하고 이렇게 했는데 독일하고 프랑스, 영국은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미국이 안 받아들인 거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부추기면서. 그래서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유럽에서는 나토의 확대로 전쟁이 터졌다. 근데 그 나토 확장에 한국까지 초대했어요. 윤석열이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전쟁이 불쑥불쑥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데, 봉쇄하는데, 크게 지금 4가지 전쟁이 벌이고 있잖아요. 첫째는 무역전쟁입니다. 무역전쟁은 가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과거 트럼프 때 한미 FTA 다시 협상으로 일어나세요?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그때 한미 FTA를 해가지고 우리가 미국한테 한 20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봤어요. 우리가 80년대 중반까지 적자를 보다가 전두환 때예요. 전두환 때부터 우리가 미국한테 서서히 흑자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미 FTA 우리가 지금 이명박 때 막 반대했잖아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미 FTA에 좀 득을 보는 게 더 많았어요. 하여튼 이 수치상으로 보면은.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우리한테 200억 달러 적자 보는 게 많다고 한미 FTA 다시 협상하자고 한 거예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가 엄청나거든요. 그래 지들이 답을 찍어내니까 이제 버티는 건데 가장 적자가 많은 나라가 어디겠어요? 그럼 미국이 이제 무역 가장 많이 하는 나라죠. 2등 일본하고 3등 독일.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위에 캐나다, 아래로 멕시코. 이런 나라들한테 대략 한 700억 달러씩 적자를 봐요. 그러니까 이 4개 나라 합쳐가지고 3천억 달러 해마다 적자를 보는데 중국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년에 3,700억 달러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 이거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자를 줄여야 된다는 게 바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입니다. 무역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전쟁 아주 심각하죠. 지금 웬만한 과학기술 중국이 다 따라잡았어요.
달 뒷면에 먼저 착륙하고, 그래서 기술 전쟁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5G, 5G라고 하자면 5세대 통신,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섰다는 거. 그래서 미국이 기술 전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뭐 삼성하고 뭐 LG 지금 막 족시잖아요. 중국과 관계 끊으라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해 전쟁이죠. 그게 이제 가장 위험한 거예요. 잠깐 화장실 갔다 와는 5년 쉬었다고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중국 이거를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요. 뭐 청립과정에 이제 선생님들이 글 여기 가지고 계시니까 보시고 제가 이걸 좀 이제 이걸 끝내겠습니다. 더 위험한 거는 미국과 중국 간에 영해 갈등 여기에는 이제 대만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요즘 이제 대만 문제가 우리 좀 뭐랄까요, 핫 이슈라고 할까요? 영어 표현을 한다면 뭐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사회에 좀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중국 그 원칙이라는 게 소위 원 차이나 팔러시, 이거 중국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거 아닙니다. 1972년에, 그러니까 50년 전이에요. 미국하고 중국의 회담에서 나온 겁니다. 그때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잖아요. 최초로.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샹하이에서 미중 커뮤니케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공동성명이죠. 여기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중국은 하나다. 이 원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뭐지 하나의 중국 아주 중국 지들 멋대로 만들어 놓고 뭐 한다음에 아주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인터넷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1972년 상해 커뮤니케, 그러니까 미중 공동 합의, 그리고 72년도 그때 원 차이나 하나의 중국 원칙이 세워졌다. 그 대신 미국이 이제 그 뒤에 79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72년부터 미국하고 이제 중국이 협상을 시작하잖아요. 이 협상을 시작한 게 뭐겠어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거죠. 러시아하고 이제 중국하고 1950년대 후반부터 이제 이념 분쟁을 한단 말이에요. 수정주의냐, 뭐 교조주의냐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소련이 틈 벌어진 걸 이용해가지고 미국이 중국한테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9년까지 협상을 해가지고 79년 1월 1일자로 미중이 이제 정식 국교 정상화 수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닉슨 때 시작해가지고 카터 때 이제 정상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중 정상화를 하면서 대만은 그 전까지는 대만이 미국의 동맹이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과거에 대만하고 얼마나 가까이 지냈어요. 중국 원한캐라고 부를 때. 근데 이제 92년에 한중 수교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대만을 헌신작전을 벌였죠. 그럼 미국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만과 동맹을 이루고 있다가 중국하고 이제 뭐 국교 정상을 한다. 그래서 대만한테 일종의 이제 뭐랄까 좀 위안책으로서 우리가 대만 안전은 보호한다. 그게 이제 대만 관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기 이제 두 가지 욕심이 있었죠. 하나는 이제 중국을 완전히 이제 내버려두지 않고 이제 좀 견제하자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무기를 계속 팔자는 거. 그래서 그 대만 관계법 제1조가 바로 그거예요. 미국이 대만한테 계속 무기를 이제 판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의 중국을 미국이 받아들이면서도 대만한테 무기 팔아먹는, 그래서 대만 관계법, 이건 이제 국내법이에요. 미국. 이거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뭐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하고 뭐가 하는 거는 일부러 지금 중국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 들어와가지고 소위 이념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민주주의 뭐 정상국 뭐 해다 정상회의를 한다더니만 이게 이제 중국을 겨냥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인권 이런 걸 이제 강조함으로써 서유럽하고 아시아의 일본하고 이런 데를 이제 끌어들이고 이제 중국을 좀 왕따시켜 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게 우리 중국은 중국 분열법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이 곧 대만을 침략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냐 하면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진 않지만은 대만을 무력으로 그냥 침공하진 않겠다. 기다려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국 양제라는 말이 거기 나왔단 말이에요. 97년 홍콩을 되찾으면서 그리고 99년 마카오를 되찾으면서 이게 대만에 대해서 통일 방안을 내놓으면서 한 게 일국 양제안이에요. 그런데 대만이 독립을 추구하면 이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독립을 추구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무력 침공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대만 독립을 자꾸 부추기는 게 누구예요? 그게 지금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참 미국 못됐다고 하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 젤렌스키를 계속 부추긴 거 아니에요. 유럽의 강대국들은 우크라이나 이제 중립을 선언했는데 미국이 부추기면서 중립 거부하도록 하고 계속 미국 무기 받아들이게 하고 나토 들어오게 하고 이래서 전쟁이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대만에서 이제 두 세력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본토에서 쫓겨간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게 이제 그 장개석이죠. 장제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장경국, 장진국까지 이제 쭉 됐다가 이제는 민진당이 세력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대만에서 쫓겨간 사람, 본토에서 쫓겨간 사람들은 중국 본토가 이제 과거 이제 전쟁에서 패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한 뿌리 한 민족이다. 합쳐야 된다 언젠가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민진당은 거기 본토배기들입니다. 한민족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대만 원주민들인데 우리가 왜 니들하고 같이 해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민진당에서는. 그러니까 이 민진당을 미국이 계속 부추기는 거죠. 독립을.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만이 독립을 획책한다면은 이제 무력 침략한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이 자꾸 이제 부추기니까 민진당에서 이제 세력을 얻어가지고 지금 이제 막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래가지고 만에 하나 전쟁이 터진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에 하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진다. 대만 해협에서. 가장 먼저 불똥 어디를 튀기겠어요? 한반도지요. 왜냐하면 해외 미군 기지 중에 가장 큰 게 평택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미군 기지 중에 가장 큰 것이 중국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그럼 중국으로서는 만약에 둘이 붙었다면 가장 먼저 때릴 곳이 바로 평택이죠. 미사일 쏘아 부을 곳이.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 방어망 설치된 데가 어디예요? 여기 성주잖아요. 네? 그래서 만에 하나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터진다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불바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립화가 바로 그래서 필요하다 이거예요. 중립이라는 건 이제 처음에 그 개념을 단순하게 미국과 중국에서 균형 외교를 취하는 게 아니라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일 때 어느 한쪽에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미군 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중립의 가장 제1 조건이 뭐겠어요? 군사 동맹을 깨는 겁니다. 그럼 군사 동맹을 깨면 당연히 미군 기지 나가는 거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사 기지를 제공하지 않고 전쟁 물자를 제공하지 않고 이게 이제 동맹의 중립화 기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군사 동맹부터 깨야죠. 우리 이제 군사 동맹 깬단 말이 난리가 난 것 아니겠어요?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교류협력을 강화된다. 지금 많은 정치학, 외교 전문가들,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말로 그 누가 그걸 못해요? 한미 동맹, 우리가 이제 군사동맹이라는 말 안 써요. 그냥 한미 동맹이라고 하지. 근데 한미 동맹에는 여기 군사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미화해가지고 뭐 이제 가치 동맹이다, 뭐 종합 동맹이다, 뭐다는데 기본은 뭐예요? 군사 동맹이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교류 협력도 증진시켜야 되겠다는 거. 이거 미친놈들이죠, 이거. 제가 갑자기 흥분하네요.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말 누가 못하냐 이거예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좋게 지낸다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두 나라가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어요. 최소한 2050년까지는. 이것도 알아두세요. 중국 관점에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중요한 연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작년에 지나가서 2021년도. 하나는 다가옵니다. 2049년도. 왜냐하면은 중국은 공산당이 세운 나라예요. 중국이든 북한이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당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국가의 권력은 당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생긴 게 1921년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들어선 1921년부터 100년이 되는 2021년까지 소강사회를 이룬다 그랬어요. 샤오캉. 이걸 쉽게 말하면 그냥 중산층 사회를 이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전체 경제력은 세계 2등이 됐지만 1인당 GDP는 형편없어요. 왜냐하면 14억 아니에요. 14억이 14조니까 1인당 GDP는 $10,0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이 1인당 $10,000를 넘는 소위 중산층이 좀 두터워지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작년 목표였습니다. 이뤘어요. GDP 14조를 만들므로써. 두 번째 이제 큰 목표가 있죠.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게 이제 1949년입니다. 그러니까 1949년부터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중국몽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중국의 꿈. 뭐예요? 대동사회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따통 하는 건데. 세계 제1국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좀 무섭게 성장해가지고 아무리 늦어도 2049년까지 세계 최고가 되겠다고 하니까 미국의 최고 목표는 당연히 급속도로 쫓아오는 중국을 견제하는 게 국가 정책 핵심이 될 수밖에 없고 중국을 2등 국가로서 1등 따라잡는 게 핵심 목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이제 속도로 가면 2030년 정도면 중국 경제력이 앞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매력 GDP는 2014년 1등이 됐고 명목 GDP도 2030년이면은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 같다. 그래서 하여튼 2049년까지 치고받고 이제 경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이에 이 물리적 충돌 벌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확률은 높죠. 네, 그래서 미국은 뭐 우리나라에 지금 부산 여기 부산이죠. 네. 부산에 먼저 핵항공모함 들어온다고 하죠. 레이건 항공모함인가. 우리 여자 선생님들 항공모함이 뭔지 아세요? 네. 뭐예요? 여러 가지 핵 관련된 뭐 전투기 수송기를 실을 수 있어요. 그냥 이제 우리는 평화를 공부하니까 핵항공모함 잘하시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캐리어예요. 나르는 거. 최첨단 뭘 하냐면은 전투기. 움직이는 해군, 공군 복합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공모함 하면은 전투기 수십 척을 싣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배에서 전투기 수십 척이 떴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의 공군력, 해군력을 합친 게 항공모함입니다. 네. 이 항공모함을 미국이 11척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은 이제 2척입니다.
이제 부지런히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하나를 러시아에서 이제 공을 하나 수입해가지고 이제 그걸 고쳐가지고 만든 게 이제 뭐 레오닝 하고 이제 지금 이제 자체를 만들었고 우리는 하나도 없고 당연히 그러한 항공모함이 11척인데 6척이 아까 말씀드렸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럼 중국은 뭐냐 하면은 접근 봉쇄한다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이제 항공모함 이 부대가 이제 동중국에 남중국인으로 접근 반대한다는 거. 그럼 이쪽에서 이제 가장 그 미사일을 쫙 배치해놓고 뭐냐면은 소위 항공모함을 고철로 만들 수 있는 지대함 미사일. 그러니까 땅에서 함정을 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창과 방패의 싸움이에요. 시대공 미사일.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지금 잔뜩 기냐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미사일 이제 바로 이제 감시하겠다는 게 사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미중 간의 싸움이 벌어진다면 바로 1타겟이 평택 기지하고 성주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을 여기 데리고 있는 한 미중 싸움에 화를 입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심각성을 우리가 빨리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가 이제 중립화 하자고 하면은 참 너무나 어렵죠. 우리 사회에서 지금 여러분들 뭐 평화센터다, 평화헌법이다 뭐 하는데 주한미군 철수하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립화 운동을 하려면 중립이란 말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럼 중립은 이제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제 그래 중립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것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확산을 시키고 전쟁에 개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한미군이 여기 있음으로써 우리는 이제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데 가장 쉬운 게 이제 종전선언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평화헌법 이전에 평화체제, 종전선언 이것도 지금 우리가 못 가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부터 2018년 남북정상회담 3번 하고 3년 연속 유엔에 가서 종전선언을 외쳤어요. 그러면 평화체제까지 나가기 전에 일단 한반도 전쟁부터 종식합시다.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안 되잖아. 영장 선언조차도. 그 왜 그래요? 용모부 쫓겨났죠. 미국이 만들어낸 거예요. 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은 자연적으로 그럼 전쟁이 끝났으니까 주한미군이 그걸 왜 있어야 돼? 이 논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운동 세력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 주한미군 철수하는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이거예요. 우리 국민 여론이 얼마나 따라가주느냐. 네? 주한미군이 철수하자고 할 때 국가 행복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철수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안 된다. 전쟁부터 끝내자. 그 전쟁 끝내자고 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노골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전쟁이 끝나면은 주한미군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목적하고 수단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미 동맹이나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목표를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었어요, 과거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주한미군이라는 수단을 지키기 위해서 한반도 평화와 종전이라는 목표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남한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3번 해가지고 종전선언을 3년 연속 국제사회에 가서 외치는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당에 우리가 남한에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중립화 이게 먹혀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단계적으로 하는 게 설득력을 좀 더 높이면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하는 걸 제가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립화의 가능성과 관련해가지고 필요성은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에 자동적으로 휩싸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당장 우리 나라는 여론을 지금 안 따라줍니다. 그건 이제 우리 몫이죠. 여론을 이걸 만드는 거는.
그 다음에 과거 이제 이 대통령 또는 이제 정치 지도자로서는 1970년대 김대중 씨가 유일합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중립파 지지한다고 했고 한반도가 통일되는 오스트리아식으로 영구 중립이죠. 이리로 가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얘기 못 꺼냈죠. 현실적으로 안 받쳐주니까. 이거는 중립이라는 건 자동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하게 되는 거니까. 북쪽에서는 중립파가 통일 방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님들 잘 아시는 연방제 통일 방안. 중립파를 못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1950년대 그러니까 비동맹회의에 전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러니까 김일성은 비동맹 운동 그 지도자입니다. 인도네시아고 수카르노라든지 이집트 그 사라트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래서 비동맹을 주장해왔고, 지금은 이 연방제 통일 방안에, 그래서 고려 민주 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에 중립파를 못 받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주변 강국들 중에서는 과거에 미국이 우리 중립파를 추진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카터 때죠? 닉슨 때하고 카터 때하고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하니까, 그럼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은 우리 남한이 중국의 영향력 안에 들어갈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중국하고는 이제 가깝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륙의 문화권으로 이제 들어가기가 쉬운데, 우리를 중립화하면 러시아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여기에 이제 군사적 개입을 못하니까, 그래서 주한미군이 떠나더라도 남한이 저쪽에 붙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이 있을 때 중립파를 꺼내들었던 겁니다. 그럼 당연히 중국이나 러시아는 지금 뭐예요? 적극적으로 찬성하겠죠.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중립파가 이루어짐으로써 주한미군은 자동적으로 철수하게 될 테니까. 일본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도 안 좋죠. 일본은 이제 우리 한반도 평화통일 가장 반대하겠죠. 네.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반일 감정이 가장 강한 북한하고 남한하고 둘이 힘을 합친다? 완전히 이제 왕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대할 텐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중국의 힘이 압도적으로 커진다면 중립파를 원하겠죠.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남한에 강할 때는 반대할 때고. 근데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과 중국의 세력이 이제 좀 바뀔 때,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에 의해서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물러나게 될 때, 그때가 이제 가장 좋은 찬스겠죠. 이제 그때 되면은 과거에 우리가 지금 고종 때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에서,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러시아가 막 내려올 때는 일본이 중립 찬성했어요.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고 나서는 러시아가 우리 조선 중립하자고 이걸 반대했으니까, 힘을 가진 쪽에서는 자기네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서 한반도 중립파를 반대했고, 힘이 없어가지고 밀려갈 때는 그래도 간접적으로나마 똑같은 영향을 행사하면서 중립파를 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앞으로 지금은 미국이 반대하고 중국이 찬성한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힘이 바뀌려고 할 때는 미국이 중립파를 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잘 좀 조절해가지고 앞당겨서 중국도 반대 안 하고 미국도 그냥 물러갈 수 있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자주성을 좀 피워가지고 니들 나가. 그런 건 너무나도 머니까 중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주한미군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잡아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대충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들 질문 비판 받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